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6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다음 세대의 부양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구 고령화가 사회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보복 소비로 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은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죠.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 8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네요. 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 늘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인구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인구 폭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늙은이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의 숫자,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늙은이라고 하면 섭섭해하세요, 나이 드신 분. 예, 그 젊은 이들은 계속 이래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65세 이상을 우리가 이제 흔히 초고령 인구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 경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국민연금의 형태든 가족에서 지원을 받든 또 과거에 했던 예금에서 찾았었던 이제 그에 반해서 실제 이 사회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게 15세부터 64세까지거든요. 네. 이쪽은 급격히 지금 줄어드는데 고령 인구, 65세 이상은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 82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전체 인구의 6명 중에 1명은 고령 인구인데요. 유엔에서는 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만 되면 고령 사회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미 고령 사회에 들어갔고요. 예. 조금 있으면 지금 초고령 사회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게 몇 년 더 지나면 핵폭탄을 오는데 우리는 지금 6.25 이후에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 내후년 앞으로 한 7, 8년 동안 65세 고령층 인구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아주 심각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또 인구가 많이 몰리는 현상도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외국인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인구가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한 지역에 몰려 산다. 네. 그럼 안보 면에서도 불편하고 또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살면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땅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주거난 특히 서울과 수도권 쪽에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생계비가 높아지고 주거비가 높아져서 경제에 악영향이 되고 또 지방에 많은 땅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인구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제적 불균형이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노동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해 왔는데 1990년 이후로 30년 만에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 숫자가 외국인 전체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자체가 스스로 한국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집합 금지 이런 데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회사에서 외국인 집중 방역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곳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영향일 같은데요. 노령층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거, 외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거 전부 인구 경제학 차원에서 보면 전부 악재, 마이너스 요인들입니다. 출산율도 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 늘어나면 그들에 대한
케어는 누가 해주냐, 어떤 비용으로 해주냐, 다음 세대가 다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되면 네. 결국은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인구가 계속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층의 생산 가능 인구 쪽은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르신 한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젊은 생산력의 인구 이것을 이제 노인 부양비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게 4명, 한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 4명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과거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고령층 어르신 1명을 부양하는데 젊은 생산 가능 인구 10명 또는 15명이 나누어서 부양을 했거든요. 예. 이것이 4명의 부양으로 이제 그 감소하니까 젊은 층 입장에서는 각 개인의 어르신들 부양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네. 결국은 젊은 층들의 사회 복지 감소로 이어지고 이게 계속되면 그러네요. 이 사회가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지금 과정에서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속도도 폭발적입니다. 예. 그야말로 나 혼자 산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 집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밖에서 잘 알지도 그렇죠. 못하는 예. 이런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가장 많이 늘어나는 1인 가구는 20대 층에서의 그 비중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예. 그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집에서는 부모님 눈치가 보이고 네. 그러니까 아예 밖에 나와 사는 형태가 많은 것 같고요. 또 노년층에서는 이제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예. 또 부부 사별 이런 현상 그 밖에도 어떤 주거 지역에서의 직장 문제 등등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 연령에 있어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 증가는 뭐 사회학에서도 솔로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전환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예. 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혹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배울 게 있는 점이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네. 로마 시대로 우선 잠깐 갔다가 예. 오늘날의 다른 나라를 한번 네. 훑어보죠. BC 17년, 18년 그때 로마의 황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아우구스티우스가 초대 황제인데 이 양반이 율리우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법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율리우스 3자녀 특별우대법.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네. 사회적으로 우대를 해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각종 공회당 이용 복지시설을 늘려주고요. 이거만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 해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독신세에 관한 그래서 독신세법을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20살 이상, 남자가 25살 이상이 됐음에도부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네. 세금을 1% 추가로 걷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에게는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고요. 왜요? 선거권, 피선권 다 박탈합니다. 네.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부터 사람이 곧 경제고 네. 또 사람이 많아야 그것으로서 결국 국력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시사점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로마 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히틀러 시대 때도 있었고 예.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나 히틀러 시대 같은 그런 아주 공포적인 공포 정치에 따르는 그런 인력 정책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아기를 좀 많이 낳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주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이런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없지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예. 이런 좀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제 이런 그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한때 인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올랐었어요. 예. 전체 GDP의 5% 이상을 지금 출산비
이런 양육비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도요. 사회적으로 그 사회가 양육을 다 책임을 져주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히 교육 적어도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아기 키우거나 낳고 양육하는 데에 부담을 다 덜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한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떨어져서 비상이 걸려서 잃어버린 20년 경제가 폭망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합계 출산율은 1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나빠지는 속도도 앞으로 8년간 아주 큰 지금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코너 속의 코너 김대호의 먼 나라 이웃 나라 함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최근에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대형마트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사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런 분들이 이번에 나 돈 좀 쓸래 이른바 보복 소비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예, 코로나 팬데믹이 잠시 주춤하면서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좀 활성화되면서 유통산업에 조금 활기가 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유통산업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유통산업도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잘 되는 백화점, 초호화시설 고급의 백화점은 전년 동기 대비 뭐 2자리, 3자리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 이제 평균으로 볼 때도 저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백화점은 19%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 무슨 마트라고 이름을 붙인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8.7%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동네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급속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통상 기저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웬만큼만 해도 플러스로 나올 텐데 올해 또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8%가 작년하고 그 합산을 해본다면 거의 한 20%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양극화 현상이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트가 익숙해지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동네 슈퍼마켓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부진한 걸까요? 예, 지금 백화점이 가장 잘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복 소비, 리벤지 컨슘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칠러보자. 또 해외를 여행 가지 못하니까 어떤 그 명품 사는데 줄을 엄청나게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백만 원 해외 여행 못 갔으니까 그걸로 그냥 백 하나 사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백이 대부분 외제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가져온다든지 그런데 이 동네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안 끝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동네 마트 경우에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마트 같은 경우는 학교가 대학 같은 데는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마트가 문을 닫고 또 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이제 동네에서도 집에 앉아서 집콕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도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동네 마트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특히 비대면 상황을 좀 잘 활용을 한다거나 배달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점점 이게 깊어지면 큰 기업은 대기업 소속의 마트는 더 커지고 영세업자들은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경제 또 AI 경제의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부작용이 빈익부. 잘 되는 데는 폭발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보복 소비 때문에 이렇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매출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갈까요? 네, 이 대목도 적어도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그동안에 해외 여행 가면서 어떤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뭐 지방 여행을 간다,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런데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지 못하니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물건 사는 것 정도. 그런데 저것은 물건 사는 것은 그야말로 순간적인 기쁨이지 조금 지나면 집에
어떤 물건 집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소비 패턴을 바뀔 필요가 있고 특히 개인 슈퍼마트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이 되는 어떤 생활 공간이나 휴식 공간 또 문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